역사가 기억하는 위인들 가운데는 자신의 왕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중 태조 왕건을 대신해 전사한 신순겸 장군은 대구에서도 유명한 인물이죠. 또 비운의 왕 단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6 충신들. 역사는 그들을 사육신이라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구에는 우리 역사의 충절의 상징으로 꼽히는 사육신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마치 수백 년 전 과거로 돌아간 듯한 착각이 드는 마을. 오래된 기와에는 저마다의 사연이 담겨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곳은 대구 달성의 묘골 마을입니다. 지금 제 뒤쪽으로 보이는 저 마을은 그 사육신 박백년 선생의 후손들이 560년 동안 대를 이어서 살고 있는 그 순천박씨 충정공파라고 하는데, 통상 이 지역에서 우리가 묘골박씨라고 합니다. 이 동네 명칭을 따서 이 묘골 마을이 되겠습니다. 발음상은 이 묘골 이렇게 강하게 발음을 하는데, 한자로는 이제 3가지 방법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땅 이름 묘, 두 번째는 이제 묘할 묘, 세 번째는 이제 사당을 뜻하는 사당묘자를 쓰는데요. 현재 이 마을에서 쓰고 있는 한자는 설립변에 적을 소자를 썼는 그 땅 이름 묘자라고 합니다. 주변이 상가물로 완전히 둘러싸인 묘골. 그래서 마을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지 않고선 그곳에 동네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데요. 또한 정남향에다 야트막한 산으로 빙 둘러싸여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해 예전부터 살기 좋은 동네로 소문난 곳입니다. 첫 번째 이 묘골이라는 의미는 이 뒤에 보이는 이 묘골이라는 마을이 우리 풍수지리학으로 봤을 때 이 터가 굉장히 묘한 형국이라 그럽니다. 뭐 회룡고조혈, 뭐 와룡혈 또는 여성의 자궁을 의미한다라는 설들이 있는데, 여하튼 이 마을이 앉아 있는 이 터가 아주 묘하다 그래서 그렇게 묘골이라고 부르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계집녀 변에 적을 소자를 쓰거든요. 그거는 이제 묘하다는 뜻인데, 이 마을이 560년 전 이 마을이 처음 만들어지고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이 마을의 유래가 너무너무 묘하다 그래서 그렇게 묘골이라고도 부르고, 세 번째 묘자는 이제 사당묘자인데요. 이 마을에 아주 옛날부터 사육신을 모셨던 사당이 있어 온 마을이다 그래서 사당묘자를 써서 묘골이라고도 합니다. 사육신의 사당을 모신 마을 묘골. 마을 입구에는 사육신 기념관이 있는데요. 근처에는 사육신 가운데 유일하게 직계 혈육을 남긴 박백년 선생의 충정을 기리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육신 기념관 뒤편에 있는 삼충각이라고 하는 이 정려각이 되겠습니다. 그 충신을 모시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사육신이죠. 취금은 박백년 선생, 그리고 박백년 선생의 아들입니다. 진사공 박순, 그리고 그 박백년 선생의 손자 되시는 박일산,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요 3대의 충성을 이렇게 기리는 정려각이 되겠습니다. 이 마을을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충절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절에 가면 보실 수 있는 일주문하고 비슷한 큰 문이 하나 있거든요. 저 문도 결국은 바로 이 정려각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마을 안쪽에는 충신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라는 뜻인데, 마을 입구에 세웠다 그래서 마을 여자를 써서 여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입구에서 받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서 사육신 그 육신사 안에 들어가시면 또 붉은색 홍살문이 따로 또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홍살문은 과거에 충신이 살았던 집 대문 앞에 세웠다라서 해서 또 정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충절문과 육신사 안에 있는 홍살문, 그리고 이 삼충각은 3개가 다 충신을 기념하고 기린다라는 어떤 정려각에서 이렇게 파생되었던 그런 유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을 곳곳에 남아있는 사육신의 흔적들. 특히
기념관에서는 역사 속 사육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최근엔 디지털 체험 기술도 도입해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사육신 기념관에 오시면 그 사육신에 얽힌 이야기들을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역사적 자료인 편액 그리고 고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역사 속의 일화를 콘텐츠로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이야기들을 좀 더 재미있고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육신의 충절 정신을 이해하기 위해선 지금으로부터 570여 년 전 당시 문종의 유일한 왕자였던 단종이 12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것부터 짚어봐야 할 텐데요. 단종 옆에는 작은 아버지인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이 호시탐탐 권력을 차지하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과거 전통적으로 나이가 어린 왕이 오르게 되면 대비가 이렇게 수렴청정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대비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종이 돌아가실 때 자신의 후사를 잘 부탁한다 그러면서 신하 몇 명에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왕족인데 문종의 이제 동생되는 이제 수양대군 그리고 안평대군 같은 쪽에서는 불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수양대군이 1453년 단종 1년 때입니다. 그때 고명 대신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난을 일으키게 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계유정난을 통해서 반대파를 완전히 제기를 하고 수양대군이 조정 내의 모든 권력을 쥐는 실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12살짜리 단종 임금은 자신의 왕위를 과연 보존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하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몰리게 되는데 당시 사육신 복위 운동이 일어나기 한 몇 년 전 그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가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위 3년 만에 왕위를 빼앗긴 어린 단종. 1456년 선대 왕으로부터 단종을 보살필 것을 당부받은 이들이 단종의 복위를 계획하였지만 발각되어 처참히 죽게 되는데 그들을 우리는 사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충이라는 것이요. 충자가 보면은 그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자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중심이 탁 잡힌 사람. 그 마음의 중심에 나라와 나라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효심, 그 다음에 주위에 대한 가족에 대한 사랑,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다. 박팽년은 충청감사에 있을 때부터 공문에 신이란 말을 쓰지 않음으로써 세조를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성산문은 하늘엔 두 해가 없고 백성에겐 두 임금이 없다고 하며 세조의 녹을 먹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 계유정난이 일어나는 당시에는 사실 집현전 학사들도 세조 편에 섰었다 그러거든요. 그때만 해도 계유정난을 일으키고 수양대군이 결국은 1454년도에 자신이 왕위로 올라가고 단종을 상왕으로 만들어버리죠. 어떤 시기든지 간에 자기 조카인 단종을 왕자리에서 쫓아내고 자기가 스스로가 왕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도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판단을 했고 집현전 학사들은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마음을 바꿔먹게 만든 거죠. 그래서 과거에 자신이 모셨던 단종 임금을 다시 복위를 하는 그런 단종 복위 운동을 도모하게 되는 겁니다. 수양대군이 조카로부터 왕위를 빼앗자 이에 분노한 충신들은 단종의 복위를 위해 목숨을 걸고 세조 일파를 몰아내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거사 당일 계획이 미뤄지고 이 사실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한 김질의 배신으로 사육신을 비롯한 반항 세력들은 극형에 처해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남은 가족들도 처형되거나 노비로 전락했습니다. 이 마을은 그 역사가 약 한 560여 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참 묘한 것이 그 당시에 우리 그 사육신이라는 인물들은 당시 아주 비참하게 다들 죽음을 맞이하시거든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흔히 멸족을 시킨다 그러죠.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신 또는 관아의 노비로 다 보내버리게 되죠. 사육신은 기본적으로 후손을 둘 수가 없는 입장이죠. 근데 유일하게 사육신 6분 중에 박팽년 선생만 자기 후사를 한 명을 두게 됩니다. 사육신 박팽년에겐 세 아들
헌, 순, 분이 있었는데요. 단종복이 실패로 충정공은 물론 아들 셋이 모조리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기다 이조 판사를 지낸 아버지 박중림도 희생돼 이른바 삼족을 멸한다는 형벌을 받았는데요. 놀라운 점은 멸문의 화를 입고도 충정공 가문은 양자가 아닌 혈손으로 후손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당시에 박팽년 선생의 둘째 아드님이십니다. 진사공 박순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당시에 임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주이 씨 부인은 어디로 오냐면 이 대구 관아에 노비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나중에 아기를 놓을 때가 됐죠. 그쯤 되니까 이제 세조가 명을 또 그렇게 내렸대요. 성주이 씨 부인이 애를 놓거든 아들이면 죽여라, 딸이면은 키워서 노비로 써라라고 이렇게 명을 내렸답니다. 여하튼 성주이 씨 부인은 여기에서 이제 몸을 여기 대구에 와서 성주이 씨 부인의 자기 친정집,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원래 친정집이 있던 자리예요.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제 몸을 풀었는데 성주이 씨 부인은 아들을 낳아버렸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 성주이 신이 몸을 풀었던 그 친정집에 여종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여종이 비슷한 시기에 딸을 낳은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아들과 딸을 바꿔서 키운 거죠. 박팽년의 혈손은 이렇게 죽음을 면하고 박비라는 이름으로 종의 자식이 돼 살았는데요. 17년이 지난 어느 날, 이번에는 박순의 동서인 이극균이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한 뒤 처가에 들렀다가 박비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가 17세 청년 박비를 불러놓고 눈물을 흘리며 이실직고를 권하자 박비는 그 길로 자수를 하게 되는데요. 성종 임금이 이제 그 박비를 맞이하고는 사육신 6분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주 귀한 인물이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한일자에다가 그 우리 바다에 나는 그 산호, 그래서 박일산이라고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아주 보물 같은 인물이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면을 받고 이 마을에 돌아왔던 이 박일산공이 이 자리에다가 자기 종택을 짓는 겁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그 99간짜리 종택을 지었다 그러거든요. 여기가 본래는 그 박일산공이 살았던 99간짜리 종택이 있던 자리인데 나중에 와서 이 종택은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다 사라졌는데 유일하게 그때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저 뒤쪽에 보이는 태고정이라는 정자입니다. 묘골 가장 깊숙한 곳, 마을의 소중한 보물이자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건축물, 바로 태고정인데요. 대청에는 선조 때 영의정을 지냈던 윤두수의 한 시를 새긴 현판과 함께 정유재란 뒤 이곳에 온 명나라 선무관이 남긴 현판 등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이 마을에는 그 일본 왜군들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대구 지역의 여러 어른들 문집에도 보면 나오는데 묘골이 불바다가 됐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묘골 전체가 완전 불타버렸죠. 근데 희한하게 박팽년 선생 사당만 살아남은 겁니다. 그리고 구전되어서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외적들이 이 사당을 부수려고 이렇게 도끼질을 하니까 나무에 도끼가 안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래도 왜군들이 또 자기가 자기 발등을 막 찍게 되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답니다. 근데 불을 붙이자마자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와서 불을 껐다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사연이 있는 박팽년 선생의 사당이 요 뒤쪽에 있었다라는 것인데 나중에 이 지역에 와서 이 사당, 그렇게 불바다가 된 마을하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당을 보고서 아, 참 희한한 일도 다 있구나 하고 시를 남겨놓은 겁니다. 요 시는 옴윤두수라는 분의 시인데 난이 끝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사는 집은 하나도 살아남은 게 없더라. 그런데 산기슭에 자그마한 사당은 남아있더라. 그래서 아마 신이 옳고 또 하늘이 옳다고 도와주니까 오랑캐의 불이 어찌 사당의 혼을 이렇게 무섭게 떨게 만들었느냐 하는 내용이 여기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죠. 1614년 현재의 모습으로 다시 지은 태고정.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의 일자형 건물로 각각 2칸씩 대청마루와 방을 꾸몄는데요.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가구나 세부 가공이 정교한 편이며 조선 전기 건축의 특색을 잘 보여주고 있어 건축사적인 가치가 큽니다. 여기에 이렇게 사당이 세워지게 된 그
스토리가 또 묘한 스토리가 또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 박팽년 선생의 현손자입니다. 우리말로 흔히 하면 이제 고손자가 되는데 그때 박해장공이 하루는 이제 꿈을 꿨다 그래요. 꿈에 자신의 고조 할아버지인 그 박팽년 선생의 그 사당 앞에 웬 그 남루한 옷차림을 한 선비 5명이 이렇게 으슬렁으슬렁 거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창공이 가서 이제 여쭙죠. 덱터 루시오 이래 물으니까 아, 난 성삼문이요, 이계요, 유성원이요, 뭐 하위지요, 유흥부요 이렇게 답을 하더래요. 박팽년 저 친구는 손자 한 명을 살려둔 덕에 그래도 제사밥이라도 얻어먹는데 우리는 배가 고파서 못 살겠다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더랍니다. 근데 그 꿈을 꾸고 깼을 때 마침 그날이 박팽년 선생의 기일, 제삿날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박해창공이 생각을 하기를 그럼 지금부터라도 나머지 5분 어른도 내가 제사를 같이 모셔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박팽년 선생 사당 안에 나머지 5분도 같이 두고 제사를 모시게 된 거죠. 경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당, 바로 숭정사입니다. 사육신의 위패가 옆으로 나란히 모셔져 있는데요. 맨 왼쪽에 박팽년 선생의 표준 영정이 있고 충정공이 남긴 초서, 천자문 병풍이 위패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안쪽에 보시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계시는 사육신 6분의 위패가 이렇게 모셔져 있는데요. 이쪽에서부터 5번째 단계 하위지까지는 우리가 문과 출신이시고 전부 다 집현전 학사 출신들입니다. 가장 끝에 계시는 그 유흥부 선생만 유일하게 무과 출신이고 장군 출신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6분을 모시고는 있지만 여기가 이 박팽년 선생들의 후손들의 집성촌이고 또 후손들이 세웠는 이 사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선조가 되시는 분만 별도로 조금 더 높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왕을 지킴으로써 신하로서의 도리를 보여준 선조들. 이곳에선 사육신의 충절 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운데 잘 보시면 충정공 취금헌 박선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충정이라는 말은 그 박팽년 선생 사후에 조정에서 이제 내려준 호, 흔히 우리가 시호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취금헌은 이제 박팽년 선생의 호인데요. 사실은 박팽년 선생은 살아생전에 저 호를 쓰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호는 원래는 그 세종대왕의 아들 중에 영풍군 이전이라는 인물이 있었거든요. 영풍군 이전이 취금헌 박팽년 선생의 사위가 됩니다. 또 그래서 그 원래는 영풍군 이전이라는 분의 호였는데 사위의 호가 현재 박팽년 선생의 호로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집현전 제약을 거쳐 형조 판사가 된 박중림. 그는 세조가 왕위를 빼앗아 차지하자 크게 통분했고 아들 팽령과 집현전 제자들이 단종 복위 운동을 전개하자 이에 가담했다가 거열형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육신사라는 그 큰 범위 안에는 그 사당이 2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정전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사육신 6분을 모셨는 저 숭정사라는 사당이고 여기는 충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은 박팽년 선생의 아버지 되십니다. 호를 한석당이라고 쓰시는데 한석당 박중림 선생의 사당이 되겠습니다. 묘골에는 박팽령과 관련된 건축물들이 꽤 있는데요. 유형문화재인 도곡제는 학생들이 공부하던 곳으로 살림집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소박한 건물입니다. 18세기 초에 1700년대에 처음에 건립이 되어가지고 조상인 그 문자 현자 할아버지의 처음에 제실로 지어졌습니다. 지어졌다가 1800년대에 와서는 도곡공 종자 우자 할아버지의 제실로 또 이용되어 왔습니다. 박종호는 인조 때의 사람으로 문장, 절이, 덕행을 모두 겸비하여 동방의 1인자라 칭송받았으나 병자호란 때 전사한 인물입니다. 묘골에서 상가원이 있는 파회로 넘어가는 고개, 그 한편에 자리한 묘. 얼핏 보면 여느 묘와 다를 바 없지만 여기엔 특별한 사연이 담겨 있는데요. 사육신 사건 당시 때 이 성주이시 부인께서는 대구 관아에 노비로 오게 됩니다. 시신 대신에 남편이 평상시에 입고 있던 옷과 머리에서는 갓을
챙겨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대구에 올 때. 그리고 성주희 씨 부인이 이제 죽고 돌아가셨을 때 땅에 묻힐 때 남편의 체백이 없으니까 대신에 남편의 의관을 대신해서 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의관과 성주희 씨 부인이 함께 묻혀져 있는 합장묘가 되겠습니다. 남편의 옷과 함께 묻힌 의관 장묘. 끊어질 뻔했던 가문의 대가 다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박팽년의 둘째 며느리였던 성주희 씨 부인의 공덕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바로 뒤로 보이는 이 묘는 이제 박일상공의 묘인데 박팽년 선생의 그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손자 한 명, 바로 그 박일상공과 그분의 부인이신 고령 김씨 부부의 묘가 되겠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이쪽 묘가 박일상공 묘가 되겠고, 이게 고령 김씨 부인의 묘가 되겠습니다. 사육신 사건으로 박팽년 가문은 3대에 걸쳐 9명의 남자가 참혹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박팽년의 후손들은 처음엔 자신들의 선조만 섬기다가 이후 5분의 사육신도 함께 모시게 되는데요. 1691년 낙빈 서원을 지어 해마다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당시에 그 성주에 계시는 그 한강정구라는 분이 조언을 이렇게 합니다. 개인 사사집에서 사육신 6분을 다 모시는 것은 예의에 맞지는 않는 것 같다. 당시의 고조부인 박팽년 선생은 기존 모시던 대로 모시고 별도로 옆에다가 사당을 하나 더 마련을 해라.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사육신 6분을 다 모시는 것이 예의에 합당할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하셨고, 그 조언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당을 세웠다. 그래서 별묘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다가 그게 세월이 조금 흘러서 1765년 이제 숙종 1년 때인데요. 그때 합인사라고 사당이 정식으로 하나 세워지게 됩니다. 기록에 따라서는 합인사라고도 하고 또는 낙빈사라고도 하는데, 그때 만들어진 사당이 나중에 낙빈서원으로까지 성격이 되고요. 낙빈서원은 또다시 그 사액서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흥선대원군 시절에 이제 서원 철폐령에 의해서 낙빈서원은 회철이 돼서 없어지게 되죠.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1924년도에 지금과 같은 모습의 이 낙빈서원으로 복원이 된 것입니다. 사육신의 충절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불사이군에 그치지 않는데요. 이는 왕위를 찬탈한 임금을 제거하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아 역사를 바로 세우려던 정의의 투쟁이었습니다. 묘골엔 그러한 충절 정신이 남아있는데요. 멸문의 화를 잇고도 용케 이어진 박팽년 가문. 선대 왕으로부터 깊은 총애를 받았던 박팽년은 약속된 영하와 세조의 회유책을 모두 거절하고 죽음의 길로 거침없이 나아갔는데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육신, 이들의 높은 충절 정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스토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